안녕하세요. 서예가 충재 연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은 경북 도청에서 서예 전문가로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요일은 구미 해동서실에서 서예를 배우고자 하는 후학들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경북도청에서는 한 5년 전부터 간부들 임용장을 우리 전통문화를 복원하려는 의미로 한지에 써서 족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전통문화 복원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서예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있고 계절도 긴 여름을 포함해서 5계절로 나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조선시대 생각은 오행의 개념으로 다 갖다 놓아요. 이제 음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학교 때 우리가 다닐 때는 서예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 서예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후배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하는 경험을 쌓고 서예를 아마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붓을 잡고 먹을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뭔가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마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제가 옛날에 많이 가르칠 때 서예가 하기 싫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민족에 흐르는 정서적인 면이 이 서예술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 1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초보인데 또 우리 선생님 명성을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들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제 뭐 참 나이가 5년에 접어드니까 취미 활동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서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한 3개월 작정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 와서 이걸 접해보니까 이거는 뭐 참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닦아도 이건 다 못 닦을 그런 어떤 학문점을 알고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저는 지금 한 5년 정도 돼가는데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고 늘 어렵고. 붓글씨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해본 적 없죠. 조금 해봤죠? 네. 내가 이름 한번 우리 한글로다 몇 가지 써줘 볼게요. 네네. 한번 보시고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제일 처음에 우리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훈민정음체라고 그러죠. 그거는 굵기의 변화가 거의 없고 나무에 새기기 위해서 나왔던 게 판각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새겨낸 듯한 글씨가 잠깐 있었어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옛날 책에 보면은 이런 스타일의 글씨가 있었죠. 우리 흔히 제일 알고 있는 궁체. 네. 궁체는 이제 궁중에서 배운 전문적인 궁녀들을 썼던 건데 이게 아주 우리 선의 아름다움이 있죠. 예쁘죠, 이 글씨는.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연필처럼 하나를 잡지 말고 이거. 뭐 처음이니까 그렇게 잡고 꼭 손끝에 힘을 살짝 주고 편하게 해보세요. 모든 짐승의 털은 다 서예붓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붓의 특징을 알면 서예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펼치면은 길이가 다 똑같아요. 진짜? 길이가 다 똑같아져. 우와. 근데 물을 묻히면 뾰족해져요. 미술붓은 뾰족해져요, 안 뾰족해져요? 안 뾰족해지죠. 서예붓은 왜 뾰족해지냐면은 이 모든 짐승의 털을 만드는데 자세히 보면 끝이 하나가 뾰족해요. 끝이 털 하나가. 네. 그러니까 짐승의 처음 자르는 털을 가지고 붓을 만들. 하나가 뾰족하니까 물을 묻히면 전체가 뾰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굵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서영화법은 여러 번 칠해서 원근감을 표현하고 굵기를 표현하지만 서예붓은 한 방에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걸 나중에 알고 아주 그냥 내가 동양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피카소가 이 동양의 붓의 특징을 알고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 동양의 이 뾰족한 붓을 가지고 내가 정말 또 다른 예술 세계를 더 깊게 표현해 보고 싶다고 피카소가 노년에 한탄을 했어요. 종이도 이게 번지죠 지금. 오 잘했네요. 네. 점점 이상. 아니 왜 점점 못하게 되고 있지? 이게 더 난데. 조금 천천히. 그러면 천천히. 오 잘했다. 아 근데 진짜 잘하고 싶다. 멋있다.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좋았던 점은 뭐 어린이들도 가르쳐보고 또 성인들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확확 늘어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생의 기쁨은 어쩌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서예를 하면서 좋은 것은 이 가리키면서 나의 실력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지인데 우리가 작품할 때 쓰는 한지 알죠? 네. 우리 전통 한지는 수명이 1000년 갑니다. 지금 신라시대 때 다란일병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지는 수명이 1000년인데 우리가 고급 옷 비단 있죠? 비단 수명이 500년밖에 못 가요. 우리 한지가 정말 좋은 거죠. 이제 라이브서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 번씩 써준 적이 있어요. 의외로 젊은 학생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교육 정책 중에 좀 가리키면은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국악은 지금 우리 음악 교육 가운데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악은 어느 정도 이제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됐는데 우리 한국화하고 서예는 서양 미술에 비해서 우리 교육 과정 속에 너무 작아. 그래서 빨리 바뀌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생 시절에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IMF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학생들의 그 취미 활동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IMF 이전에는 대부분의 초등학생이라면은 노란 가방을 들고 피아노나 미술학원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근데 그 뒤로다가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속에서 서예의 그 분야는 더욱더 좁아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이 서예라는 것은 제일 먼저 먹을 갑니다. 시작을 할 때. 먹을 갈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먹에서 나오는 향기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그 샤넬 향수보다도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새하얀 화선지를 먼저 펼치죠. 그 다음에 이 펜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붓을 정성스럽게 먹물에 담궈서 가지런히 먹물을 짜주고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얀 화선지 위에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잘 쓸까를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벌써 저는 서예의 모든 것이 반 이상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정돈이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구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서예의 장점은 이미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린아이들을 많이 가르칠 때 보면은 이 서실문에 들어오면서 신발 주머니를 휙 집어던지고 헉헉거리면서 먹을 간던 놈이 먹을 갈고 붓을 다듬고 화선지에 글씨를 쓸 때는 아주 다소곳해진 모습을 보면서 참 서예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수아 나 느낌 있다. 나의 느낌 있다. 무게가 있네. 글씨는 예쁜 거보다 무게 있는 거, 힘 있는 걸 더 잘 썼다고. 됐습니다.
너무 두꺼운 그 번져서 그래. 그냥 써요 계속. 서해는 번짐을 겁먹으면 안 돼. 즐기면 돼. 제 직업은 옛날로 말하면 서당 훈장 같은 역할이겠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제가 끝까지 가르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제가 초등학교 때 둘째 형님이 나 서예 글씨 쓴다고 사주신 책인데 그 당시에는 서예 책이 별로 없었고 참 귀한 책이었어요. 이게 77년도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 형님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동생한테 사줘가지고 공부를 잘했죠. 이 책이 이렇게 오래돼서 너덜너덜하도록 아마 이 책 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거를 많이 보면서 붓글씨를 썼던 것 같아요. 종이 치질도 참 옛날 책이라 보면은 그렇고 그 당시에는 이 책이 참 같이 글씨 쓰는 친구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인 좋은 책이었어요. 지금은 뭐 안 본 지 오래됐지만은 옛날에 학생 시절에 이 책을 참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예가의 이제 등용문이 예를 들면은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처럼 우리나라에는 국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26살에 최원수 특선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입선도 했고 그 뒤로 내리 6번인가 낙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길을 포기하고도 싶었고 붓을 던지고 싶었고 실제로 붓도 망치로 부숴보고 벼루도 집어던지고 싶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예를 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게 서예라는 공부와 학문이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미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오랜 세월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 졸업하고 신혼초죠. 그때는 정말 요즘 말로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선생님이 해오라는 과제를 공부해서 한 보따리를 들고 아침에 가려고 하니 차비가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못 간 적도 있고 98년도 IMF 때 정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집사람과 같이 서예학원을 2군데 운영을 했었고 원생도 꽤 많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20%대까지, 그러니까 80% 정도가 이제 뭐 갑자기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그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갔어요. 한 군데는 정리를 하고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서 저는
서예과가 생기기 이전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서예과 대학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더 했습니다. 솔직히 뭐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생각 없는 공부. 어쩌면 목표 없는 공부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영남 지방에 하나밖에 없던 계명대학교 서예과에서 한동안 강의를 했는데 저는 대학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전공을 해서 물론 공부를 제가 깊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실기 강의를 전공 학부 학생들한테 오래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깊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정받을 수 있고 꾸준히 또 걷다 보니까 내가 목표한 대한민국 초대 작가 국전에서 이제 10점이라는 그 어느 정도의 점수를 쌓으면은 대한민국 초대 작가라는 초대 작가 자격증을 줍니다. 그거를 내가 목표한 40에 정확하게 대한민국 초대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나는 내가 뭐 하나 써줄게. 뭐 일로 와봐.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요즘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나의 살아온 경험을 비춰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일념 통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 가지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늘이 도와준다는 뜻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문인 이태백의 장진주라는 문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좋아했는데 천생아제 필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낳아준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목으로 쓸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 한 가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늘이 도와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또 시절이 온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너무 경제적인데 신경을 쓰지 않고 한번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걸어보는 것을 도전해보는 것은 나중에는 뭐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 세상에 크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념 통천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밥 숟가락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서예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지 못할지라도 오른손만 쓸 수 있다면 나는 나이가 언제까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선생으로 남는 것이 제 꿈입니다.